정부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납부돼 있어요. 뭐 허가를 내주고 뭐 뒷돈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개발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보셔야 되는데, 로컬 개발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을 짓다가 그러니까 도망가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시행사의 역량을 많이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신용평가 같은 경우들도 많이 지금 올라가서 이런 옛날처럼 진짜 시행사들이 막 이 짓다가 도망가고 하는 경우는 지금 굉장히 드물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보증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리스크를 해지하는 은행권에 있는 그런 많은 개런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한은행 김 차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제가 좀 간단하게 베트남에 포커싱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베트남은 지금 외국인하고 뭐 부동산의 취득 요건을 굉장히 완화됐어요. 그 전 같은 경우는 조건이 가능했지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뭐 여기 12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비자만 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지금 법이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외국인들의 투자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베트남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입국 도장이 있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들에게 지금 가능하다고 써 있는데요. 재밌는 게 지금 베트남 시행사나 뭐 다른 많은 프로젝트들이 한국을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한국 쪽에 진출도 많이 하려고 하고 한국의 구매자들이 실제로 많이 사기도 하고요. 그 근본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중국에서 베트남에 들어올 때 영토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들어올 때 걔네가 스탬프를 안 찍어줘요. 그래서 종이 같은 데다가 찍어주고 그걸 주는데, 이 조건에 맞지가 않아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구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베트남에 있는 걸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신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더 베트남 시행사들한테는 중요해진 거고, 따라서 이쪽에 좀 진출하려는 노력도 굉장히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업체들이, 뭐 여러 중개업소들이 많은 프로젝트를 한국에 지금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법인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지금 판매가 가능하시고요. 뭐 지금 뭐 베트남에서 지금 구매를 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지금 방법은 굉장히 뭐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소유나 매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50년 소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번 연장을 해서 10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영구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베트남 현지인에게 팔았을 때는 또 이제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소유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조건들하고는 상관없이 베트남 내국인들한테 판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계속 젊은 인구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한 이유는, 외국인들 위주로 시작된 이런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내국인들이 이런 걸 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압구정 뭐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가 뭐 분양이 처음에는 이제 뭐 외국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국내에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 내국인들이 많이 이쪽으로 많이 사갔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베트남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오피스텔 같은 개념도 베트남에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조금씩 오피스텔 같은 개념의 건물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베트남에 있는 분양을 받아서 물건을 파실 때 전매도 가능하세요. 전매도 가능한데, 외국인이 외국인에게 팔았을 때는 그 기간에 따라서 차감이 되는 건데, 베트남 사람한테 팔았을 때는 그 사람은 그냥 소유권이 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전매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구매할 때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구매를 할 때 SPA라고 하는 그런 계약서랑 그리고 LTA라고 하는 계약서랑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SPA가 Sales and Purchase Agreement라고 해갖고 이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는 거고요. 그리고 LTA 같은 경우는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 유닛을 롱텀 리스 어그리먼트의 개념으로 그냥 이렇게 리스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뭐 계약을 하실 때 작은 유닛 같은 경우는 LTA로 계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계약 조건이 SPA인지 LTA인지 이걸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매를 하시려면은 SPA 계약을 맺고 전매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구매 리스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회사의 도산이라든지 뭐 투자 회수나 뭐 이런 것들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개발회사 도산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보증 제도가 시작돼서 이제 은행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는 많이 좀 해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 그 회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베트남 현재도 있는데요. 지금 국내에서 이 부동산이 지금 실제로 활발하게 액티브하게 판매가 된 시점이 2016년이기 때문에 2016년도, 17년도에 이제 구매를 하셨던 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팔아서 다시 들어온 케이스가 많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게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좀 모호하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국세청이나 이런 쪽에 지금 민원도 넣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뭐 이런 판매된 금액에 대해서 다시 들어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 물론 뭐 거기에 따라서 양도세를 6%에서 42%까지 이제 구간에 따라서 요율에 따라서 이제 내면 되는 거고요. 옛날에는 뭐 환층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구매를 하셨었는데 요즘에 지금 너무 많이 걸리고 뭐 뉴스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래갖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정상적인 그런 루트를 따라서 이제 송금을 하고 그래야지 뭐 자금을 회수할 때나 이런 쪽으로 좀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담보가 안 돼요. 담보가 안 되고 베트남에서도 핑크북을 발행을 하면은 뭐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핑크북은 분양이 된 다음에 1년 혹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후에 받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뭐 이제 베트남에서 대출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최근에 신한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현재 있는 은행에서 현재 있는 사람이 뭐 연대보증을 쓰면은 뭐 대출이 허용된다든지 뭐 이런 상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상품이 개발이 되면은 만약에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대출이나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뭐 하지만 이제 분양을 받게 될 경우는 이제 뭐 이런 페이먼트 스케줄이 보통 이제 분양할 때까지 50%만 넣으면 되거든요. 외국인 시행사에서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뭐 베트남 현재 있는 시행사가 하는 프로젝트들은 뭐 다르겠지만 외국인 프로젝트들이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이제 완공까지 50%만 입금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완공이 한 2년 혹은 3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정부의 허가나 이런 인허가가 늦어져 갖고 뭐 4년까지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한 50% 정도 금액을 투자를 하시고 이제 구매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50% 투자를 하시고 전매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상 수익률 같은 경우는 호치민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7에서 8%그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실제로 베트남에서 호치민 지역에서 작년에 비농지에서 대규모 단지가 분양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현지에서 이제 임대 수익 같은 경우는 5%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치민에서의 임대 수익은 5% 미만이고 지금 사실 공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한국의 주재원들, 외국의 주재원들이 많이 이제 거주를 하는 거고요. 호치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의 임대료는 누가 내냐면은 삼성의 임원이 가족들하고 데리고 와서 살면서 내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한 600만 원, 한 700만 원 월, 그 정도 지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 월세나 뭐 이런 것들이 렌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요. 베트남도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이 물가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저렴하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10평에 4억, 5억 하는 그런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월 임대료가 한 230만 원, 그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베트남에서 물건을 사서 다시 판매를 하고 다시 들어올 때는 양도소득세가 지금 법 개정이 지금 작년에 바뀌어가지고 6%에서 42%까지 그런 차익에 대해서 그 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보면 그 세금을 내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의 베트남의 그 양도세를 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차익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뭐 관련 세금으로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없는데 부가세 10%가 처음 살 때 지금 나오고요. 그리고 유지 보수 충당금, 한국으로 치면 장기 보수 충당금 같은 개념으로 2%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임대소득세는 10%그 정도가 나라에 되는 거고 재산세 보유세 같은 건 없고요. 양도세가 2%를 내야 돼요. 2%.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매가 2%이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는 차익에 대해서 6%에서 42%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막 비슷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돼갖고 한국에 내는 세금은 많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아까 신한은행 차장님께서 말씀드렸고요. 그 증여세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내에서는 증여세는 없어요. 한국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9살짜리가 건물을 살 때는 증여세를 내야 되지만 베트남 내에서는 그런 세금은 없습니다. 근데 베트남에서도 이제 양도세나 뭐 이런 보유세 뭐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지금 징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한 2020년, 2021년 이후에 그렇게 아마 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취득세금은 뭐 취득세나 이런 건 없고요. 재산세도 없고 그리고 뭐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는 재산소득세 그리고 종합소득에 합산돼서 아까 얘기한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면 되고요. 양도소득세는 구간에 따라서 6%에서 42%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세법은 지금 2019년도 1월 1일 올해 초부터 지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구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송금하는 방법은 사실 이 자료는 아까 신한은행 사장님께서 좀 설명을 좀 잘 해주셨겠지만 저희도 신한은행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구청에 이런 부지점장님하고 같이 좀 파트너십을 맺고 많이 설명도 해주시는데 이제 은행에서 그런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이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해외 부동산을 뭐 취급을 하는 은행들이 이렇게 뭐 곳곳마다 지점마다 다 가능하다면은 아무 지점에 가서 해도 되겠지만 물론 아무 지점에 가서 해도 되긴 돼요. 근데 이런 절차나 뭐 이런 것들 잘 모르시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차장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잘 경험이 많은 그런 은행